안녕하세요. 저는 케일린 킴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종류의 장애가 있는지 어떻게 다른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장애라고 하면 신체장애와 정신장애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겠죠. 신체장애는 신체적으로 손상을 입어서 몸의 움직임이 둔해지거나 손과 발의 기능이 감소되거나 약화되어 다른 사람들의 보조가 필요하거나 Assistive Technology, 기계나 과학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체장애의 예를 들면 뼈에 이상이 있거나 관절에 문제가 있거나 척추에 손상을 입게 되면 오랜 시일이 걸려야 회복이 되고요. 완전한 회복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두뇌나 머리를 사고로 다치거나 태어날 때부터 뇌나 머리에 이상이 있어서 인지장애가 생기거나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새로운 정보를 배우는데 어려움이 생기거나 배운 정보를 보존하는 기능이 손상될 수도 있고요. 주의력이 산만해지거나 성격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간질의 돌발적인 발작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뇌졸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한 열로 인해서 시력이 감퇴되거나 시력을 잃게 될 수도 있고요. 청각장애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는 다양한 종류의 신체장애가 있는데요. 전문 의사와 상담을 해서 개인에 맞는 치료 방법을 찾고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정신장애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신장애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를 어린 나이에 일찍 잃어버리거나 몸이나 마음의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아주 심한 자동차 사고를 경험하거나 전쟁에서 나쁜 경험을 하거나 약물 중독이나 술 중독의 경험이 있어서 정신장애는 유전성일 수도 있고요. 다른 질병으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정신 건강 상태가 안정되지 못해서 인간관계를 순조롭게 그리고 원만하게 이어가는 데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이 생겨서 바깥 출입을 잘 안 하고 잠을 이유 없이 많이 자거나 아니면 모든 것에 흥미나 관심이 없어서 기억력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고요. 약속을 자주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이유 없이 미워하거나 질투를 하기도 하고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다가 어느 순간에 기분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아니면 때로는 갑자기 이유 없이 슬퍼져서 울음을 멈출 수가 없는 양극성 질환도 있고요. 정신분열증으로 망상이나 환상을 보거나 현실이 아닌 것을 현실로 착각하거나 환청을 듣고 본인을 해하거나 남을 해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자폐장애는 뇌 이상으로 인한 발달 장애인데요. 보통 다른 사람들과 언어소통이나 대화에 문제가 있고요. 사회생활에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정신장애에는 노화에 따라서 오는 경우도 있죠. 기억력이 감퇴되고 몸의 균형을 잃거나 성격이 바뀌어서 남과 싸움을 자주 하거나 남을 이유 없이 공격하고 시비를 거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다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정신장애에도 다양한 장애 종류가 있는데요. 신체장애와 마찬가지로 의사와 상담을 해서 정확한 병 진단을 받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 일입니다. 정신장애는 신체장애와 다르게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병이 깊어져서 치료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병에 맞는 치료를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변화가 있어도 의사와 상담을 해서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신체장애와 정신장애가 각각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신체장애로 인한 정신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신체장애가 생기면 본인이 예전에 할 수 있었던 것을 장애로 인해서 못할 수도 있고,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을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하기가 힘들 수도 있지요. 그럼 장애가 있는 환자는 자신에게 실망이 생기고 또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장애가 없는 친구들이 나이가 들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멀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 신체장애인은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걸릴 수도 있고요. 성격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므로 부모님이나 간병원들은 각별히 유의를 해서 지켜보셔야 해요. 그럼 반대로 정신장애로 인해서 신체장애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당연하지요. 정신장애가 있는 환자 중에 정신과 의사나 상담치료 전문의의 처방을 따르지 않고 본인의 마음대로 약을 먹다가 아니면 안 먹고 약을 제 시간에 맞추어 먹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왜냐하면 약을 먹다 보면 정상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럼 정신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의 정신 상태가 다 고쳐졌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약을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을 중단하면 처음에는 먹었던 약 기운으로 얼마간은 계속 정상에 가깝게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약을 중단한 얼마 후에는 약 기운이 떨어져서 정신장애 현상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상당수의 정신장애 분들은 본인의 정신질환 현상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이나 남에게 피해가 가는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법에 걸리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가끔은 본인의 정신질환으로 신체 장애가 생기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장애에 대해서 좀 더 아시고 싶으면 화면에 나와 있는 유튜브 웹사이트를 한번 방문해 주세요. 이번에는 장애에 관한 연구 결과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202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미국 인구 4명 중에 약 1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쵸? 4명 중에 1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적다고 그래요. 그리고 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직장을 구하거나 학교에 가거나 집 밖을 돌아다니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저해 요인들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장벽이 되고 이러한 저해 요인으로 인한 도전과 관련해서 장애인들은 더 높은 일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강의 초기에
저희가 미국에서 언제부터 장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장애에 대한 보장 제도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실행했는지 알아봤는데요. 1916년부터 많은 법과 사회보장 제도가 만들어져서 장애인에 대한 보조나 시설들이 갖추어지고 교육 제도와 직업 보조가 설치되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치면 올해가 2024년이니까 100년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장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야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요. 뉴햄셔 대학에 있는 미국 장애 연구 기관에서는 미국 보건복지부와 함께 매해마다 미국에 있는 장애인 연구를 해서 국민들에게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총 미국 인구 3억 3천 명의 13.5%에 해당하는 4,400만 명이 장애가 있다고 보고를 해요. 2008년에는 전체 미국 인구 3억 200만 명의 12.7%에 해당하는 3,800만 명이 장애가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15년 동안 2008년부터 2023년까지 400만 명이 증가했어요. 그럼 평균적으로 미국에서만 매해 270만 명의 장애인이 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세계적으로는 매해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으시겠죠? 또한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장애자 중에 대학을 졸업했거나 대학원이나 박사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그래요. 2008년에는 9.8%였던 게 2021년에는 19.8%로 상승했어요. 2배가 훨씬 넘었지요. 하지만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 아직도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요. 2008년에 31.3% 장애가 없는 분들이 대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박사학위를 받거나 했대요. 그리고 2021년에는 41.4%가 higher education을 받았다 그러는데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차이를 보면 2008년에는 21.5%였고요. 2021년에는 21.6%, 13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 연구 결과로 보면 많은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극복하고 고등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증거가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정부나 학교 기관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보조가 발전되고 개선되었다는 사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많은 내용을 아시고 싶으면 화면에 나와 있는 웹사이트에 가셔서 다른 연구 결과도 한번 찾아보세요.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정확한 병의 진단을 하루속히 받으셔야 합니다. 모든 병이 비슷하겠지만 정확하고 빠른 진단이 장애 수준의 심각도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부모님이나 간병원들은 각별히 주의해서 장애인들의 변화를 감지해야 합니다. 일단 병의 진단이 나오면
그때부터 치료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정확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찾으실 수 있고요. 병의 진단이 잘못되면 치료 방법도 잘못될 수밖에 없고, 치료 방법이 잘못되면 치료가 효과적일 수가 없겠지요. 두 번째는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는 병의 진단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환자와 환자의 부모님, 환자의 가족분들, 그리고 간병을 하시는 분들 모두가 진단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장애가 있는 환자가 치료를 받으면 그만큼 치료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고, 장애가 있는 환자를 효과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병 진단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치료의 방법이나 효과도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 상태에 맞는 치료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장애라도 진단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장애의 심각도 수준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 맞는 치료법이 모두에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는 일단 치료 계획이 설정되면 치료 계획에 따라서 치료를 진행하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장애 환자의 상태를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장애 환자의 상태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변화가 생기면 즉시 의사와 상의를 해서 치료 방법을 바꾸거나 치료 계획 자체를 바꾸어서 장애 환자에게 최고의 치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면은요, 장애에 대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10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시간이 나실 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짧은 유튜브 비디오를 한번 볼까 하는데요. When you hear the term disability, a wheelchair might come to mind. Yes, absolutely. Some people with disabilities use wheelchairs. But did you know that you can't always tell if a person has a disability just by looking at them? Disabilities come in a variety of forms, visibility, and severity. They can affect the way a person moves, how a person thinks, or how a person perceives the world through their senses. Some disabilities can have a combination of these categories. You don't have to be an expert on disabilities to be a good friend. Meet Felicia. No one but her best friends know she has epilepsy, a seizure disorder. She has seizures every once in a while and worries that her friends will treat her differently if they see her having a seizure. She became so worried that she limited her activities to reduce her chances of seizing. Luckily, her friends noticed this and encouraged her to talk with the school counselor. Her counselor helped her find her inner courage to continue her activities, even though she might have a seizure. Her friends, teachers, and coaches were all educated about what to do if a seizure happens. With counseling and support from the people around her, Felicia was able to find new confidence. You may not know if someone at school, at the park, or on your sports team has a disability. It may be tempting to stare or to ask questions. Some questions are okay. You just have to make sure you are asking in a respectful way. "Can you tell me about your motor chair?" is much kinder than, "What is wrong with you?" If you are a person with a disability, know that there is support and people who understand or can relate to what you're going through. Even though no two people have exactly the same experience with a disability, it can be helpful to talk with someone who has some understanding of what it's like to live with a disability. Likewise, counselors can help you sort through some of your frustrations, thoughts,
feelings, and even connect you with a support group. 오랜 강의 시간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